홍콩은 끝났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25년 홍콩 증시는 28%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업 상장 규모는 세계 1위로 다시 올라섰고요. 떠났던 부자들의 돈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홍콩은 다시 살아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그 돈은 홍콩의 돈이 아니었거든요. 증시를 끌어올린 자금도, 텅 빈 사무실을 채운 기업도,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메운 인재도 열의 9은 중국 본토에서 건너왔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뒤에서 우리가 알던 홍콩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보다 2배 잘 살던 도시, 아시아의 금융 심장이라 불리던 그 홍콩이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돌아오고 무엇이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바다 건너 남의 일이 아닌지 그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홍콩은 끝났다.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위로 흔들리고 사람도 돈도 다 빠져나간 도시. 한때 아시아 금융의 심장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이야기 말이죠. 사실 저도 그렇게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 서랍에 망한 도시라고 적어놓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망 기사가 신문에 다 나갔는데 당사자가 멀쩡히 걸어 들어온 겁니다.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넘겨주던 그 해입니다. 그때 홍콩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2배 넘게 잘 살았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소득 차이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런 도시가 무너졌다니 솔직히 통쾌함보다는 의아함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직접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들출수록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 숫자로 보면요. 홍콩 증시를 대표하는 항생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코스피 같은 거죠. 이 지수가 2024년에 17.7%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7.8%가 더 뛰었어요. 쉽게 말하면 2년 연속 2자릿수로 오른 겁니다. 망했다는 도시치고는 주가가 너무 멀쩡하죠? 우리 코스피가 2년 내리 이렇게 올랐다면 뉴스가 도배됐을 겁니다. 이번엔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돈을 모으는 걸 IPO라고 부릅니다. 동네에 가게가 새로 문을 여는 개업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홍콩의 이 개업식 규모가 2023년엔 1999년 이후 가장 초라했습니다. 거의 25년 만에 바닥이었죠. 그랬던 곳이 단 2년 만에 세계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2025년 한 해 끌어모은 돈만 약 3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죽었다던 가게에 갑자기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린 셈이죠. 세계 금융도시들에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지수, 줄여서 GFCI라고 부르는 순위표인데요. 2025년 9월 발표에서 홍콩은 뉴욕과 런던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동안 자리를 내줬던 싱가포르를 다시 제친 거죠. 참고로 같은 순위표에서 서울은 10위였습니다. 한때는 싱가포르가 홍콩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순서가 뒤집힌 겁니다. 적어도 점수판만 보면 홍콩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은 사람입니다. 도시가 정말 망하면 부자들이 가장 먼저 짐을 쌉니다. 돈은 발이 달려서 불안하면 제일 먼저 떠나거든요. 실제로 홍콩은 몇 년 동안 부자들이 빠져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흐름이 회전문처럼 반대로 돌았어요. 홍콩으로 새로 들어온 고액 자산가가 떠난 사람보다 800명 넘게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순수하게 늘어난 도시 기준으로 세계 11위 안에 처음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보세요. 증시도 올랐고 상장도 세계 1위고 금융순위도 회복했고 부자들마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2배 잘 살던 그 도시가 죽었다는 소문을 비웃듯 되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부고 기사를 쓴 사람들이 머쓱해질 풍경이죠. 그런데 이 부활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온 그 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낯선 냄새가 납니다. 누가 들어왔고 누가 그 빈자리를 채웠는지를 보면 고개가 갸웃해지거든요.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확인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서 우리는 홍콩이 V자라 반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런데 부활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항색 지수가 올랐으니 홍콩 사람들이 다시 지갑을 열었구나. 떠났던 부자들이 마음을 돌렸나 보다. 그런데 숫자를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면 답이 영 엉뚱한 곳에서 나옵니다. 돌아온 그 돈은 홍콩의 돈이 아니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살아난 건 홍콩이라는 그릇이고 그 안에 새로 담긴 물은 본토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릇은 그대로니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도시가 서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홍콩은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인재유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능력 있는 인재를 데려오겠다는 정책이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올 신청이 무려 38만 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신청자의 열의 9, 그러니까 90% 이상이 중국 본토 출신이었습니다. 떠난 노동인구 10만 명의 자리를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그대로 채운 겁니다. 외국 인재를 부른다는 제도가 사실상 본토 인력을 들이는 통로가 된 셈이죠. 쉽게 말하면요. 한 동네 상가인데 가게 주인이 한 집, 두 집 전부 바뀐 거예요.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는데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부 달라진 거죠. 손님 입장에선 같은 가게 같지만 실은 주인이 바뀐 가게입니다. 사람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기업도 똑같았어요. 미국 국무부가 펴낸 투자 환경 보고서를 보면 홍콩에 들어선 외국계 사무소 가운데 본토 기업의 비중이 26%가 넘습니다. 5곳 중 한 곳이 훌쩍 넘는 셈이죠. 외국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본토 기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이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하면 딱 2배로 늘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갑절이 된 거죠. 그 사이 외국계 기업이 빠진 자리를 본토 기업이 차곡차곡 메워온 겁니다. 항생을 끌어올린 자금도 텅 빈 사무실을 채운 회사도 따져보면 본토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구 숫자가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2024년 말 홍콩 인구는 약 753만 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한때 한 해에 1% 넘게 줄던 도시가 다시 사람이 차오른 거예요. 망했다는 도시에 사람이 도로 늘다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속을 뜯어보면요. 본토에서 일방통행증으로 들어온 사람만 한 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사이 영국 비자를 받아 떠난 토박이 홍콩 사람도 수만 명에 달했고요. 들어온 사람과 나간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겁니다. 한쪽 문으로는 본토 사람이 들어오고 다른 쪽 문으로는 토박이 홍콩 사람이 빠져나간 거죠. 인구라는 숫자는 분명히 늘었는데 그 숫자를 채운 얼굴은 통째로 바뀐 거예요. 경제학에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한쪽이 빠진 자리를 다른 쪽이 메우는 걸 대체라고 부릅니다. 마트에서 비싸진 물건 대신 싼 물건을 집어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홍콩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대체를 넘어섭니다. 사람도 바뀌고 기업도 바뀌고 인구를 채운 얼굴까지 바뀌었어요. 한 도시의 주인이 통째로 갈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대체가 아니라 정체성의 교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릇은 그대로인데 담긴 물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숫자는 홍콩, 알맹이는 본토. 이 짧은 한 줄이 2024년 홍콩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본토의 돈이 새로 들어와 빈자리를 채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홍콩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새 물이 들어왔다면 원래 담겨있던 물은 어딘가로 흘러나갔다는 뜻이잖아요. 빠져나간 그 돈은 허공으로 증발한 게 아닙니다. 돈은 발이 달려서 불안하다 싶으면 가장 먼저 짐을 싸거든요. 분명히 어딘가로 이사를 간 겁니다. 떠난 돈의 행방을 한 발씩 쫓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도시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그럼 원래 홍콩의 돈은 다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그 행방을 한번 영수증 따라가듯 한 줄씩 짚어보겠습니다. 빠져나간 돈에도 자국이 남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돈은 애국심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으로만 흐릅니다.
첫 번째 영수증은 부자들의 돈입니다. 부자 가문의 돈만 전담으로 불리는 회사를 패밀리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한 집안 돈만 맞는 개인 은행인 셈이죠. 이런 회사가 어디에 자리를 트는지를 보면 큰 손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에 약 400곳이던 게 2024년 말에는 2,000곳을 넘었습니다. 4해 만에 5배입니다. 텅 비어있던 골목에 환전소가 줄줄이 새로 문을 연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가게 하나하나가 한 가문의 재산을 통째로 짊어지고 옮겨온 셈입니다. 가장 발빠른 큰손들은 우리가 뉴스로 소식을 듣기 한참 전에 이미 짐을 다 옮긴 뒤였습니다. 두 번째 영수증은 기업의 본부입니다. 본부란 그 회사가 아시아 사업을 지휘하는 사령탑입니다. 홍콩에 그런 본부를 두던 미국 기업이 한때 333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40곳으로 줄었습니다. 10곳 중 3곳 가까이가 책상을 빼고 떠난 겁니다. 더 의미심장한 건 그 빈자리입니다. 떠난 미국 기업의 자리를 본토 기업이 채웠고 31년 만에 처음으로 본토가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한 동네 상가에서 주인이 조용히 바뀌는 장면, 돈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령탑이 옮겨가면 그 도시의 무게중심도 함께 옮겨갑니다. 세 번째 영수증은 이름값 있는 한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물류회사 페덱스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받는 해외 택배에 자주 찍히는 그 이름이죠. 이 회사가 2023년 5월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간판 하나가 바다 건너로 통째로 움직인 겁니다. 한 회사가 본부를 옮긴다는 건 직원도 거래도 세금도 함께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도시 하나가 얇아지고 그만큼 다른 도시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렇게 빅토리아항의 불빛이 조금 흐려지는 동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불빛은 하나씩 더 밝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은 애국심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으로만 흐릅니다. 마지막 영수증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입니다. 회사가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모으는 걸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동네에 새 가게가 여는 개업식 같은 거죠. 이 개업식이 활발해야 도시에 새 피가 돕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2023년에는 약 59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무려 1999년 이후로 가장 적은 액수였습니다. 한 세대 가까운 시간 동안 가장 메마른 해였던 거죠. 새 손님이 끊긴 가게처럼 앞으로 들어올 돈마저 미리 발길을 돌린 셈입니다. 이미 떠난 돈에 더해 새로 올 돈까지 등을 돌린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흐름을 경제학에서는 자본 이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돈에는 국경이 없어서 더 안전한 곳을 향해 자유롭게 옮겨 다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든 돈도 금리가 더 높은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가 도시 단위로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안전자산 선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가장 튼튼한 금고를 찾듯 돈도 흔들리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본능을 가리킵니다. 부자도 기업도 새로 들어올 자금도 결국 같은 본능을 따라 움직였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떠난 돈은 증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에서 빠져나와 바로 옆 도시로 갈아탄 것뿐입니다. 부자의 돈, 기업의 본부, 새로 들어올 자금까지 같은 방향으로 줄지어 빠져나갔습니다. 조금은 통쾌하면서도 끝맛은 씁쓸한 진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은 애국심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으로만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많은 돈이 그렇게 급히 짐을 쌌을까요? 부자도, 기업도, 사령탑도 한꺼번에 등을 돌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항생지수에도 부동산 시세표에도 없었습니다. 돈이 떠난 진짜 이유는 뜻밖에도 종이 한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약속이었습니다. 1984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영국과 중국이 한 문서에 나란히 서명합니다. 이름은 중영 공동선언입니다. 두 나라가 홍콩의 미래를 두고 맺은 합의였죠.
담긴 내용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뒤로 50년 동안은 홍콩의 제도를 그대로 둔다. 자유도 그대로, 법도 그대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그대로 둔다. 두 나라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이 문서는 그냥 종이가 아니었어요. 유엔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제조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두 나라가 손을 맞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본이 홍콩에 몰려든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이 모인 건 화려한 항구 때문도 높은 빌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약속을 지킨다.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제도 신뢰라고 부릅니다. 규칙이 함부로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어렵게 들리지만 단순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규칙이 적용될 거라는 안심입니다. 바로 이 안심이 자본의 진짜 토대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돈을 어딘가에 맡긴다고요. 그 나라가 언제든 규칙을 뒤집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멋져도, 아무리 세금이 싸도 그 돈은 떠납니다. 자본은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신뢰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심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 신뢰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대가 약속한 50년을 한참 남겨두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20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됩니다. 새로 생긴 범죄만 4가지였죠. 그런데 이 법은 홍콩 의회의 표결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비판신문이던 빈과일보가 문을 닫습니다. 정부 정책을 자주 비판하던 신문이었죠. 그런데 폐간되던 그날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호가 약 100만 부나 팔린 겁니다. 평소 발행 구수의 몇 배였죠. 시민들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서 그 마지막 신문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긴 줄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겁니다. 회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19일 기본법 23조라는 법이 또 통과됩니다. 표결 결과를 한번 보시죠. 89대 0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죠. 찬성이 압도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의회에 더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흐름을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자치가 회수됐습니다. 다음엔 언론이 닫혔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반대할 입조차 사라졌습니다. 단계가 넘어갈수록 회수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에서 시작해 사실을 전하는 신문으로, 그리고 끝내는 사람의 입까지 닿은 셈입니다. 이 변화는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도 확인됩니다. 빈과일보를 세운 지미 라인은 2026년 2월 9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8세였죠. 민주파 인사 47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45명이 유죄로 결론 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산수를 한번 해볼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같이 따라와 보세요. 두 나라는 분명히 50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본격화된 2020년은 1997년부터 세어보면 23년째였죠. 50년 중에 겨우 23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약속은 50년이었는데 지켜진 건 23년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조항이 하나씩 지워진 셈이죠. 그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환율처럼 즉시 가격에 반영됩니다. 앞에서 본 자본이 그토록 빠르게 짐을 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난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도 함께 떠났습니다. 영국이 내놓은 특별 비자를 신청한 홍콩인이 2024년까지 약 21만 명에 달했죠. 그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받은 중산층이었습니다. 도시의 약속이 흔들리자 그 약속을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짐을 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 1997년만 해도 홍콩보다 오히려 가난했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홍콩과 거의 같은 출발선에 나란히 서 있던 바로 옆 도시였죠. 그 도시는 어째서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까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두 도시는 닮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작은 항구로 시작했고 영어가 통하는 금융 중심지였죠. 둘 다 아시아의 관문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1997년만 해도 더 잘 사는 쪽은 분명 홍콩이었습니다. 그해 싱가포르는 홍콩보다 근소하게 가난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싱가포르의 1인당 소득은 약 9만 2천 달러입니다. 같은 해 홍콩은 약 5만 6천 달러고요. 무려 1.7배 차이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옆 도시에서는 거의 2배가 된 거죠. 출발선에서 뒤처졌던 쪽이 30년 만에 저만치 앞서 나간 겁니다. 같은 날 문을 연 두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곳은 주인이 그대로였고 한 곳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30년 뒤 두 가게의 매출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격차를 갈랐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싱가포르는 독립국이었거든요. 자기 헌법, 자기 법원, 자기가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바깥에서 규칙을 바꿀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한 번 세운 법치와 신뢰가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외국 자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을 맡길 때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어느 날 규칙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싱가포르에는 그 공포가 없었습니다. 마리나베이의 불빛이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이유죠. 돈은 화려한 통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고 모이거든요. 반면 홍콩의 자유는 성격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일국양제, 쉽게 말해 큰 집 안의 독립 새빵 같은 구조였죠. 새빵을 아무리 잘 꾸며도 규칙은 결국 집주인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자유는 빌린 자유였던 겁니다. 빌린 것은 언젠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지켜낸 자유는 누구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홍콩이 누리던 자유는 약속에 기대 빌린 것이었고요. 지켜낸 자유와 빌린 자유, 겉보기엔 똑같은 자유였지만 토대가 달랐습니다. 바로 이 한 끗 차이가 30년의 격차를 만든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단순하겠죠? 2025년 9월 발표된 금융센터 성적표를 보면 홍콩이 다시 싱가포르를 앞섰습니다. 홍콩이 3위, 싱가포르가 4위였거든요. 다만 그 격차는 1점도 채 안 되는 초접전이었습니다. 사실상 한 끗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사이죠. 그리고 그 성적표 상위 10곳 중 무려 4곳이 아시아 도시였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상하이와 선전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요. 그러니 순위만 떼어놓고 보면 홍콩이 자존심을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순위는 되찾았어도 그 토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싱가포르의 자리는 스스로 지켜낸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홍콩의 순위는 본토에서 건너온 자금이 떠받친 숫자 위에 서 있고요. 하나는 뿌리로 버틴 순위, 하나는 수혈로 버틴 순위인 셈입니다. 빅토리아 항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켜는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가 달라진 겁니다. 같은 높이에 올라서도 발 딛고 선 땅이 전혀 다른 거죠. 자유와 신뢰가 곧 돈의 토대라는 말은 이 두 도시가 30년에 걸쳐 증명한 결론입니다. 두 도시의 30년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유와 신뢰는 빌리는 것인가, 지키는 것인가? 여기까지 들으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이 빈자리를 노리는 도시 명단에 서울이 있습니다. 홍콩이 흔들리면서 아시아 금융허브의 자리 하나가 비었거든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울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서울은 이미 그 후보에 올라 있어요. 2025년 9월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서울은 세계 10위였습니다. 핀테크 부문만 따지면 8위까지 올라갔고요. 도쿄도, 파리도 서울보다 뒤에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서울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명함도 못 내밀던 자리거든요.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홍콩에 두었던 디지털 뉴스 거점을 2021년 서울로 옮겼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가 왜 하필 서울을 골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유롭고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기사 한 줄 때문에 사람이 잡혀가지 않는 곳,
그게 그들이 본 서울의 가치였습니다. 돈도 사람도 결국 그 두 가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과 홍콩은 생각보다 깊게 엮여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홍콩의 5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해 홍콩이 가장 많이 수입을 늘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증가율이 약 36%, 대부분 반도체였습니다. 홍콩은 여전히 우리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홍콩이 흔들리는 건 멀리 떨어진 강 건너불이 아닙니다. 그 통로는 지금도 한국과 단단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홍콩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두 도시 모두 한때 비슷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국은 1987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직선제를 얻어냈습니다. 싸워서 손에 쥔 자유였죠. 누가 위에서 내려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는 다시 회수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홍콩의 자유는 50년만 빌려준다는 약속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빌린 자유와 싸워서 얻은 자유, 출발점이 비슷해 보여도 그 토대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한쪽은 내 것이었고 한쪽은 잠시 맡아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모든 숫자는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자유와 신뢰가 곧 돈의 토대라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돈이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숫자는 잠깐 다 돌아와도 알맹이는 조용히 떠납니다. 홍콩이 그걸 우리 눈앞에서 증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러니 한국도 위험하다고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두 도시를 나란히 놓고 보자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홍콩은 어떻게 될까요? 본토 자금이 드나드는 금융창구로서 증시 숫자와 상장 순위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토의 거대한 돈이 세계로 나가는 출구가 여전히 필요하니까요. 다만 세계의 돈이 믿고 거쳐가던 중립지대, 그 위상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번 떠난 신뢰는 환율처럼 바로 가격에 반영되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는 다시 쌓는데 떠날 때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자본의 진짜 토대라는 점입니다. 빌딩도 증시도 아니라 약속이 지켜진다는 믿음이 돈을 붙잡아둡니다. 둘째, 자유와 법치는 한 번 잃으면 곧바로 값으로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그건 부호가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숫자였습니다. 셋째, 한국은 신뢰받는 중립허브라는 빈자리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킬지는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숫자가 돌아온 홍콩, 다시 살아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도시가 된 걸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시아 금융의 빈자리를 노리는 서울의 진짜 승산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